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15단원 자본 조달에 대해서 배웠던 부분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 조달 부분에서는 우선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를 했냐면 기업이 재무상태표 오른편에서 부채를 이용해서 자본을 조달해 올 수도 있고 자기 자본을 이용해서 자본을 조달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부채를 통해서 조달을 해올 때 따라야 되는 뭐 절차라던가 뭐 규정이라던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이제 다른 방법일 경우에도 그런 절차나 규정에 대해서 좀 그런 어떤 말 설명 위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부채도 아니고 자기 자본도 아닌 이제 굉장히 초기 기업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 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받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벤처 캐피탈의 정의가 새롭고 종종 위협이 높은 벤처 기업에게 제공되는 자본이 벤처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벤처 캐피탈 자본을 개인이 공급을 해주면 개인 벤처 자본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개인들을 엔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엔젤 투자자라고 하면 보통 개인인 어떤 벤처 자본가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고 개인 자금, 뭐 연기금, 대기업, 대학의 어떤 재단 이런 데로부터 자금을 다 끌어모아서 전문적으로 기업의 형태로 어떤 벤처라든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벤처 캐피탈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전문적인 기업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벤처 캐피탈은 어떤 기업의 그 단계라고 해야 되나? 이제 기업이 완전 초기 아니면 조금 성장, 이제 계속 성장하다가 이제 성숙기. 그래서 정말 뭐 요런 부분 완전 초기를 전문적으로 투자해주는 VC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 초기는 지난 단계에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VC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에 좀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VC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넘어가긴 했는데 이와 같은 벤처 캐피탈 기업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의 경우에 이제 주로 투자가 공모가 아닌 사모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즉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으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를 이제 그 사모펀드 비공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벤처 캐피탈의 경우에는 상당히 큰 대가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초기 기업들은 은행 가서 대출 받기도 좀 힘들고요. 만약에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금리가 굉장히 세겠죠. 채권을 발행하기도 힘들고요. 그렇다고 자기 자본 상장을 한다는 거는 더더욱 힘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VC들도 상당히 많은 대가를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일부 VC는 지분의 40%를 요구를 하기도 하고 일부 VC의 경우에는 우선주 대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를 요구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와 같은 VC 중에 어떤 VC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을 할 때에 이제 회사 CEO나 회사 CFO가 한 요런 5가지 정도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첫 번째는 자본 제공 능력이 있는 VC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추가적으로 이미 자본을 한번 VC로부터 받았어. 그런데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자본을 더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제 그러한 추가로 더 조달을 받을 수 있는 VC이냐라는 것을 고려를 해보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스타일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뭐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듯이 VC도 어떤 VC마다의 스타일이 조금 다를 것입니다. 굉장히 꼬치꼬치 경영에 간섭하고 참여하려고 하는 VC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자유 방임을 하는 VC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타일이 나에게 맞는지 그런 것을 두 번째로 고려를 해보라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VC의 과거 실적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무래도 그와 같은 VC를 하는 이제 그 분들은 뭐 진짜 경력이 뭐 10년, 20년 뭐 은행에 있었거나 증권사에 있었거나 아니면 로펌에 있었거나 회계법인에 있었거나 뭐 그런 분들이 많고 또는 이전에 한번 회사를 창업을 해본 경험이 있거나 회사를 아예 경영을 해본 경험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VC의 네트워크를 내가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안면도 한번 고려를 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VC는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고 나중에는 자본을 회수를 해서 나갈 텐데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갔었는지 뭐 어떻게 나가는지 그런 패턴이나 아니면 과거의 모습 같은 거를 한번 자본 회수할 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15.2번부터는 주식 혹은 채권,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합쳐서 증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권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게 되는 경우에 따라야 되는 규정이라던가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증권법 아니면 증권거래법 이러한 규정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우리나라 언론에도 SEC라고 많이 영어 약자로 나오는 증권거래위원회에 증권을 발행하겠다라는 그런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능을 금감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을 발행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그 정관에서 말하고 있는 그 발행 주식 수를 꽉 채워서 시장에 이미 다 발행이 되어 있어. 그러한 경우에는 정관을 바꿔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총 발행 주식 수를 증가시켜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총을 거쳐서 즉 주주들의 투표를 받아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그리고 이렇게 증권을 발행하려고 하면 등록 신청서라는 것을 SEC에 제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단 이렇게 만기가 짧거나 아니면 액수가 좀 작거나 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서가 면제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등록 신청서를 제출을 해 놓고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대기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기 기간에는 증권을 발행하려고 하는 회사, 즉 자본을 좀 어떻게 모아보려고 끌어보려고 하는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증권을 발행을 할 수는 당연히 없고 구두 청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투자자들을 이렇게 물밑 접촉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주식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너 살래? 너 투자할래?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증권을 매각, 즉 판매, 발행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15단원을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인수회사라는 것을 어떤 것을 말을 하는지 잘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증권을 발행을 할 때에 참여도에 따라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주관사 아니면 뭐 이제 뭐 그 밑에 이제 등급 이렇게 브래킷으로 나뉘어서 계층적 순위를 가지고 뭐 여러 투자은행,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러 증권사들이 이 증권 발행 업무에 투입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15.2 부분 나머지 부분에서 좀 비교적 최근에 기업들이 자본을 끌어모으는 방법인 크라우드 펀딩과 가상화폐 공개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크라우드 펀딩은 크게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과 프로젝트형 크라우드 펀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젝트형 크라우드 펀딩은 우리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어떤 자선단체가 어떤 특정한 그 사업을 위해서 자금을 모을 때 사용하는 이런 방법이 프로젝트형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15단원에서 조금 더 초점이 되는 부분은 이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즉 회사의 주식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인 경우 뭐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미국의 경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제 FINRA라는 이제 그런 감독 기관에서 승인한 크라우드 펀딩 전문 포털에 등록을 하게 되고 이제 투자자들이 그러한 포털에 접속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뭐 비교 분석을 해보고 어디에 투자를 할지 결정을 최종적으로 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신 방법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이 가상화폐 공개 ICO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토큰이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만약에 철로를 깔고 있는 회사야. 근데 철로를 깔려면 당연히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겠죠. 즉 자금을 끌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자금을 어떻게 끌어오게 되느냐? 투자자들한테 토큰을 주는 대가로 자금을 끌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토큰을 주고 너 이 토큰 나중에 우리 회사가 철로 다 깔면 기차표로 바꿔줄게. 혹은 기차표 싸게 사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가상화폐 공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Initial Coin Offering 해서 영어 약자로 ICO라고 하고요. 이와 같은 가상화폐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것을 뭐 공학적으로 자세하게 우리는 살펴보진 않았고, 그 개념, 즉, 이 정보가 집중적으로 어디에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블록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들한테 다 분산되어서, 즉 분산 원장으로 이렇게 정보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뭐 해킹이라든지 조작이 어려운 그런 장점이 있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구나 라는 것까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토큰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시빅이라는 회사, 신원 확인을 해주는 회사,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본인 인증을 하는 회사, 해주는 회사라고 하자. 그래서 이 회사가 토큰으로 투자자들한테 토큰을 주고 자금을 모았는데, 그래서 이 회사가 하는 일이 신원 확인 서비스니까 이 토큰 우리 회사한테 지금 투자하면 토큰을 줄 건데 네가 이 토큰 갖고 있다가 우리 회사 나중에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르면 본인 인증 서비스를 공짜로 이 토큰 주면 공짜로 이용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ICO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3으로 와서 이제 증권 발행과 관련해 다시 증권 발행 부분으로 돌아와서 그 관련된 내용을 조금 살펴보았었죠. 증권은 이렇게 공매를 하거나 아니면 사모로 이렇게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35명 이하면 사모고 그 이상이면 공모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정말 많은 개인들, 정말 돈이 많은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한테 정말 소수의 투자자들한테만 투자 설명서, 계약서, 뭐 그런 거 보내가지고 투자할래 말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사모다. 그렇지 않고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 누구나 다 은행 가서 아니면 온라인에서 투자할 수 있게 다 오픈해 놓으면 공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인 경우에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주식을 공모하는 방법에는 일반 공모와 주주 모집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모는 그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현금 받고 주식 파는 거가 일반 공모고, 주주 모집은 만약에 이 회사가 이전에 주식 발행한 게 있어. 그래서 기존 주주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추가로 주식을 이번에 더 발행하려고 해. 그러면 이번에 추가 주식 발행할 때 기존 주주가 먼저 주식 이제 발행할 때 살 수 있는 권리 주는 방법, 그러한 게 주주 모집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카테고리로 다른 카테고리, 다른 얘기로 어떤 회사가 그 기업이 처음 상장하냐, 즉 처음 주식 발행하냐, 기업 공개를 하느냐, 아니면 이 회사가 이전에 주식 발행한 적이 있고 또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더 추가적으로 모으려고 하는 거냐라는 유상증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증권 발행 업무를 해주는 회사들, 증권사라던가 미국으로 말하면 투자은행이라던가 요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인수회사, 영어로 언더라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문 기사, 물론 시험엔 안 나오지만 이제 기사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런 애들을 간사회사라던가 주간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라던가 뭐 JP 모건이라던가 그런 회사들이 요런 인수회사 업무를 많이 하는 애들이고요. 우리가 신문 기사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만약에 발행 물량이 굉장히 액수가 커, 그러한 경우에는 한 개의 증권사만 인수회사 업무를 하기는 조금 벅찰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증권사들이 같이 증권 발행 업무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한 경우에는 인수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인수연합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좀 대표가 되는, 아니면 공동대표가 되는 뭐 그런 증권사를 선정을 따로 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총 발행 물량이 100이야. 그러면 증권사가 인수회사가 100에 사오고 그거를 시장에 110에 만약에 이제 파는 식으로 그렇게 중간에서 이 인수회사 업무를 해주고 얻는 게 이 스프레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인수회사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요 인수의 형태 세 가지였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바로 첫 번째 전량인수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한국말이 쉬우시면 전략인수를 기억을 하셔도 되고, 영어가 편하시면 영어로 기억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전량인수 방식은 뭐냐면 발행회사의 물량을 우선 다 증권사가, 인수회사가 다 우선 떠안고 이제 그 모든 책임을 다 위험을 다 인수회사가 지면서 이제 시장에 파는 방법이 바로 이 전량인수 방법이었습니다.
어, 이렇게 전량 인수를 할 때에 투자자들을 만나야 되겠죠. 투자 좀 해주지 않을래? 주식 좀 사지 않을래? 뭐 채권 좀 사지 않을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투자자들을 만나는 어떤 그러한 뭐 행위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러한 것을 로드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금이 한 500조 정도, 400조 정도 되는 국민연금 이런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직접 가야죠. 완전 이제 그분들이 갑이니까. 그래서 인수회사랑 발행사가 이제 그런 연기금한테는 직접 가서 돌면서 로드쇼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은 위탁 모집 방법이었습니다. 아까 전량 인수에 비해서 이 위탁 모집은 모든 책임을 다 증권사가 지는 게 아니고 그냥 최대한의 노력만 하는 방법이 이 위탁 모집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더치 옥션 인수 방법이었는데요. 이것은 동일 가격 경매라고도 불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더치 옥션 인수 방법은 채권 시장에서 널리 쓰이는 방법인데 특히 미 재무부 채권을 발행할 때 이 더치 옥션 인수 방법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이 15단원을 통틀어서 뭔가 숫자가 나오는 부분은 딱 이 더치 옥션 인수 부분밖에 없었어요. 제가 무슨 의도를 하시는지 아시죠? 자, 그래서 보시면 총 400주를 발행을 하려고 하는 라이얼 컴퍼니가 이 더치 옥션 인수 방법을 쓰기로 했다고 가정을 하자. 입찰을 그래서 쭉 받았더니 A부터 E까지가 입찰을 딱 들어왔어. 이렇게 원하는 수량과 입찰하겠다는 가격 역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자. 총 400주를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 400주 가격으로 봤더니 16달러로는 400주가 안 되고 14로도 400달러가 안 되고 12달러까지 내려왔을 때 이제 400달러가 총 발행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더치 옥션 인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입찰을 A, B, C, D가 각각 이렇게 16, 14, 12로 각각 서로 다른 가격으로 입찰을 하긴 했더라도 모든 발행 물량에 소화되는 최저 가격인 12달러로 A도 가져가고 B도 가져가고 C, D도 가져갈 수 있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동일 가격 경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 너무 높은 가격을 불러서 이제 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일종의 보호장치를 마련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 12달러까지 이렇게 잘라보면 이게 총 500주란 말이죠. 그런데 라이얼이 발행하려고 하는 물량은 총 400주이기 때문에 500 중에 400, 즉 80%씩 A도 100 중에 80, B도 100 중에 80%, C도 200주 중에 80%, D도 100주 중에 80% 이렇게씩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나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A, B, C, D 각각 물량을 다 받아가면서 이제 다 12달러에 자기 물량을 이제 곱하기 해가지고 받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수회사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약간 서브로 그린슈 조항이라는 것과 매도 금지 기간이라는 것과 침묵 기간 이렇게 세 가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어디에 적용되는 누구한테 적용되는 것이냐를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린슈 조항은 인수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이었습니다. 뭐 인기가 많은 뭐 이렇게 주식 발행, IPO 아니면 유상증자 건인 경우에는 입찰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인수회사가 물량의 15%를 더 받아올 수 있는 조항이 바로 이 그린슈 조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매도금지 기간의 경우에는 바로 이 규정 적용되는 사람이 누구다? 발행회사의 경영진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경우에 적용받는 규정이 바로 매도금지 기간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가 주식 발행할 때 자기 회사 직원이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회사 내부 직원인 경우에는 회사 내부 사정을, 내부 정보를 좀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여기서는 180일, 대략 6개월 정도를 팔 수 없도록, 즉 최소 6개월은 회사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바로 매도금지 기간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묵금지 기간이라는 것은 다시 돌아와서 인수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증권사 안에는 이와 같은 인수 업무를 하는 IB 부서도 있고, 뭐 행정 경영 부서도 있고, 애널리스트들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가, 뭐 삼성증권이 어떤 발행 회사의 인수 업무를 이렇게 요 부서에서, IB 부서에서 하기로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 같은 회사 안에 있는 다른 부서, 즉 애널리스트들이 이 발행회사에 대한 정보를 요들을 통해서 IB 부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내부 정보, 발행회사 내부 정보 유용하는 꼴이 되니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증권사가, 이 인수회사가 만약에 요 회사의 발행 업무를, 증권 발행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 그러면 이 증권사에 속한 애널리스트들은 그 발행 업무 하는 동안에는 팩트라던가 몇 가지 사실밖에, 그러니까 사실적인 보고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밖에 못 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침묵 기간이라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은 규정은 아니고 지금까지는 꼭 인수회사, 즉 증권사나 미국으로 말하면 투자은행을 통해서야만이 주식이나 채권, 즉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했지만 그렇지 않고 직접 상장, 직상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려는 회사 안에 뭐 쉽게 생각하면 회계사 자격증 가진 직원도 있고, 세무사 자격증 가진 직원도 있고, 변호사 자격증 가진 직원도 있고, 증권사에서 IB 업무를 막 몇 년씩 하던 직원도 우리 회사에 있어. 그러면 굳이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 증권사한테 비용을 줄 필요는 없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직상장을 해서 IPO를 혹은 채권을 발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15.5 부분으로 넘어와서 주식 발행, IPO를 하는 경우에 저가 발행, 즉 적정한 이론 가격보다 좀 낮게 주식을 이제 발행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대에 따라서 좀 달랐는데 저가 발행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발행해서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막 2배 되고 막 수익률이 엄청 오르고 이거면 뭐 저가로 발행을 했다라는 것에 이제 증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적정 가격에 발행을 딱 했다면, 이런 가격에 딱 했다면 이렇게 상장을 하자마자 이렇게 막 수익률이 엄청나게 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요렇게 평균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던 요런 부분들은 저가 책정이 많았던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시대에 따라서 뭐 이렇게 저가 책정이 되는 비율이라던가 뭐 정도는 조금씩 달라졌는데 2000년대 들어서 2010년대 들어서 다시 또 저가 책정되는 어떤 그런 비율이나 그런 게 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또 뭐 부수적으로 살펴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 조정이라는 것이었는데, 최종 IPO 가격을 정할 때 가격을 충분히 이론 가격에 맞추지 않고 약간 낮추는 거, 그러니까 아예 저가를 책정하는 건 아닌데 약간 낮게 하는 거, 바로 그러한 것을 부분 조정 현상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저가 책정이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이제 뭐 투자자 측면에 적용되는 이유도 있었고, 투자 은행 측면에서의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보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좀 저가 책정을 투자은행한테 보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가 책정하기도 한다. 혹은 고객한테 소송은 안 당하니까 최소한 저가 책정하면 그러니까 저가 책정하기도 한다라는 것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15.6 부분으로 요 한 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았던 것은 유상증자를 만약에 어떤 기업이 하기로 발표를 하면 갑자기 그 회사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우리가 16단원에서 마지막으로 배운 부분, 즉 그 패킹 오더 티어리 와 연결되는 부분이었죠. 만약에 이게 정말 될 것 같은 사업이야. 근데 내가 딱 돈이 부족해. 그래서 자금을 좀 외부에서 끌어와야 되겠어. 그러면 어떤 순서로 자금 모집한다고 우리가 16단에서 배웠죠? 가장 첫 번째로는 기업 내부 자금 이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부족하다. 그러면 채권 발행한다.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주식 발행한다라고 우리가 16단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투자자들도 잘 알기 때문에 신주 발행을 회사가 발표를 하면 요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 회사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7로 넘어와서는 이와 같은 주식 채권 발행, 증권 발행 업무를 하는데 인수회사한테 들어가는 뭐 이런 비용인 스프레드라던가 뭐 기타 직접비라던가 뭐 간접비라던가 뭐 저가 책정 아니면 뭐 비정상 수익률 그린슈 옵션 뭐 이런 것 때문에 드는 어떤 비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었고요. 전체 발행액의 5에서 한 10% 정도, 뭐, 아니면 뭐 한 7% 정도가 다 인수회사한테 가는 수수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표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조금 이제 봤었는데, 특징을 정리를 해보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보다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비용이 좀 적게 들더라라는 것을 알아보았고, 그 주식 안에서는 IPO인 경우가 요즘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 그리고 일반 채권보다 전환 채권이 채권 안에서는 더 비용이 많이 들더라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발행 물량이 좀 많으면 규모의 경제가 생기니까 좀 비용을 좀 인수회사한테 좀 싸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투기 등급 채권보다는 투자 등급 채권의 비용이 발행 비용이 더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행 비용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인핀지라는 기업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았었고, 뭐, 요런 숫자들은 뭐 다 기억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겠죠.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발행 비용으로 인핀지가 쓴 수수료가 한 11.8%다. 그러니까 10% 정도를 쓴 거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증권 발행의 비용이 꽤 많이 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5.8 신주인수권과 15.9 희석 부분에서는 각각의 그 개념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15.8에서 신주인수권의 개념은 앞에서 주주 모집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떤 회사가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려고 하면 기존 주주가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을 신주인수권이라고 합니다. 요러한 것이 신주인수권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우선 개념만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걸로 했었고요. 넘어가서 15.9에서 희석이라는 것은 만약에 여기 우리가 조 스미스라는 회사, 메리츠 컴퍼니라는 회사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조 스미스라는 주주가 기존 이제 메리츠 컴퍼니의 10%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주주야. 그런데 이 메리츠 컴퍼니가 주식을 추가 발행했네? 근데 이 추가 발행할 때 나는 주식을 더 안 샀어. 그러면 내가 가진 지분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요게 바로 희석. 대표적인 것이 요 소유권 지분 비율의 희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 주식 발행을 만약에 회사가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동일한 비율로 내가 이때 추가적으로 주식을 나는 사면 이제 내가 내 주식 비율, 지분 비율이 희석되지는 않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거의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장기 채권의 발행에 관련된 부분을 또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채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SEC에 등록을 해야 하고 투자 설명서도 작성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사모의 경우에는 SEC에 등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SEC 등록 비용을 피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 사모의 경우에는 주로 정말 돈이 많은 개인이나 아니면 거의 주로는 기관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사모 발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권의 경우에는 사모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었고요. 이제 사모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었고 발행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어쨌든 채권이 주식보다는 자금 조달 비용에 있어서 더 싸게 먹히더라라는 것을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5.11, 11에서 일괄 등록 제도라는 것을 살펴보았었는데 이것도 개념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 쉬웠었죠. 향후 2년 안에 발행할 증권을 미리 신청을 해놓고, 미리 등록을 해놓고, 이제 시간 2년 안에 내가 이제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발행을 하는, 판매를 해서 자금을 끌어오는 방식이 바로 이 일괄 등록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괄 등록 제도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이 되는 기업들만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우선은 이와 같은 조건까지 있다라는 것보다는 일괄 등록 제도라는 이런 편리한 제도도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 15단원까지 공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